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3월 28일 월요일, 주말을 끝내고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날이 화창합니다. 월요일 스웬스마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입당자가 좀 많으세요. 전북 지부장님이 입당자를 많이 받아서 보냈습니다. 18명입니다. 자, 그래서 김정상, 김형선, 문정난, 박윤순, 심재관, 심재문, 안성수, 양기훈, 양주성, 그리고 우동주, 우순분, 이경희, 이택순, 전지후, 정명훈, 천기자, 최순택, 한정아, 그렇게 지금 입당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어려운 전북에서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밥 먹는 자리에 좀 더 갖고. 자, 오늘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8만 7,213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287, 위중증이 역대 최고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244가 최고였는데 위중증이 1273으로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 지금 이 확진자 추이를 보면 이 18만으로 줄어들었다고 이게 코로나가 꺾이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제대로 조사하면 50만, 60만, 70만이 나오는데 요즘 이야기를 들으면 노동 현장이나 이럴 때 한 사람이 좀 이상하다, 내 걸린 것 같아 말을 하면 검사를 다 해서 그 팀이 전체로 일을 못하고 또 일당도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걸린 사람은 남한테 민폐를 굉장히 끼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면 띄어요. 그래서 남한테 민폐를 굉장히 끼치게 되는 거니까 자기가 아파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 걸렸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다. 요즘 회사에는 안 걸린 사람이 소수고 걸린 사람이 다수다. 그런데 이제 걸린 사람에게 재택근무를 시켜주고 휴가를 주는, 무급 휴가를 주는 그런 직장들은 좋은 직장이고, 그러지 않은 자기 스스로 자기 노동을 이렇게 팔아야 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 중에는 그냥 코로나 걸린 사실을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도와주거나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렇게 행동을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엄청나고 이게 꺾였다라는 게 꺾인 게 아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 30만에서 50만이 나오고 사망자는 점점 늘어가서 300에서 800명, 1000명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 주말에 나온 또 지배적인 이야기는 영국의 지금 이 코로나 전문가들이라 또 네이처지 같은데 기고된 이런 내용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더 센 변이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가 엔데믹이다, 또는 코로나 오미크론이 독감이나 풍토병으로 이제 허지부지해지면서 끝난다라는 게 그러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 한번 보세요.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높고 치명률은 떨어진다고 다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했지만은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망자가 오미크론 이전보다 너댓 배 더 나오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명률이 낮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치명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절대적인 숫자가 얼마나 죽어가는가가 중요하지, 치명률이라는 것은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에 그야말로 구색용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명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 요즘 죽는 사람은 기저질환자다라고 말을 돌리거나, 원래 코로나가 건강한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지나가지만 기저질환자를 죽이는 질병인데, 기저질환자가 코로나 걸려서 악화되어 죽었는데 그걸 기저질환자 탓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병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윤석열이가 국정수행을 잘할 거라는 게 46이에요. 또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에 보니까 문가리 지지율이 46.7이래요. 갤럽에서도 44랍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지지율보다 문가리 지지율이 더 높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윤빠들은 조작이니 어쩌니 이제 말을 저한테 하겠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윤 지지율이 48.63입니까? 자기가 당선된 지지율도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윤 스스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정부의 인수위 회의에 뛰어들어와가지고 그거 뭡니까? 부동산 이 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 등 그거 뭡니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순위가 경제라면서 불러갖고 강연을 시킨 사람이 김현장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거예요. 애널리스트 김형태라고? 그 사람이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이야기했다는데, 어제 그 신문에나 이런 난 기사, 인터넷 기사들을 여러분 좀 봤을 겁니다.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도 끝났고 전부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심화됐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완전히 이제 세계 나라들이 외국에서 생산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렵게 됐다. 자, 단적으로 한번 봅시다. 상하이가 지금 2천만 명이 고립 차단됐어요. 상하이 시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상하이 시내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문을 닫고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재택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테슬라 공장도 문을 닫았어요. 자, 중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고 중국에 공장 진출했던 회사들은 코로나 이후에 제대로 공장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내가 제 책 스포 15조에서도 이 세계화가 끝이 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나면서 더더욱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일을 시켜야 될까? 자기 나라 사람한테. 그럼 외국에 왜 나갔을까요? 비용 줄이려고 외국에 나갔는데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생산하면 비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는데 중국의 임금도 올랐고 중국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 등 일도 많이 생기고 미중 무역 갈등이나 중국에 대한 포위 구도도 생기면서 회사들이 중국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종 이 글로벌 공급망을 갖춘 공산품의 경우에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차이나 쇼크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또 큰 부분이죠. 그런데 한국의 인플레이를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세계에서 전부 흩어져서 생산하는 것이 한국 기업들의 특징이죠. 한국의 대기업들 공장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화되는 것은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런 자를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여자 무슨 배순민인가 뭔가 KT의 융합과학 전문가라는 여자는 와서 AI 기능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각 나라가 전부 돌아오니까 자기 나라로 자기 나라에서 생산은 AI가 다 해버리면 그 스마트 팩토리가 다 하고 사람은 그 나라에 그러면 고용은 안 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핵심이 일자리 창출이 제일 핵심인데 이런 식의 사고를 인수위에 지금 모든 것을 통제하는 윤석열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수출, 성장, 그 다음에 이 AI, 그리고 인플레 완화. 자, 기업들은 그런 것들이 좋겠지만은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끝났다라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토건국가, 실용주의. 실용주의라는 게 미국의 존 두이가 그 대선 나왔다가도 떨어졌죠. 그래서 실용주의라는 말 속에는 사람이 없고 이익만 되면 된다. 오늘날 신자유주의나 이런 바탕이 되고 시카고 학파의 바탕이 된 철학이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는 사람이 아니라 생산성을 우선하니까 철학과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가만히 보면 이 시대에 걸맞는 이 가치관과 사고를 안 가지고 딱 신자유주의 시대에 80년, 90년대 시대에 이 철학이 머물러 있어요. 책을 그때까지 책만 봤는지, 예? 그러니까 그 뒤에 세상이 변해서 지금 세계화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적인 사모펀드나 세계적인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 관련되는 금융 전문가가 세계화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 된 사람은 실용주의를 이야기하고 성장과 수출을 이야기하고 AI를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만 하고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부동산 공급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공약 중에 역세권 첫 주택 20만 채 그리고 청년 원가주택 30만 채는 짓겠느냐 짓기 어려울 거라고 지금 기사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재개발 재건축 완화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만 연일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론이 등장시키는 다주택자의 모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아니 노후를 좀 이렇게 대비하느라고 그냥 중산층쯤 되는 사람이 싼 빌라 몇 개 받아서 월세 받는 게 몇 개 사서 월세 받는 게 뭔 잘못이라고 그렇게 갈구느냐 하는데 진짜 다주택자의 표준적인 모델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웃기고 자빠졌어요. 한국에 일단 집을 여러 채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요. 한국의 상류층의 영역에 속하는 그야말로 상속과 전문직, 집이 돈이 많고 상속도 돼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그럽니다. 의사라도요. 집에 돈이 없어가 어쩌가 의사 된 사람은 그 다주택자 아닙니다. 의사 중에 다주택자가 좀 많은 거는 맞아요.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원래 집이 돈이 많던 사람들입니다. 변호사 중에도 다주택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요. 요즘 의사, 변호사에서 뭐 크게 돈 잘 번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는 다주택자들은 아파트 여러 채 사서 사고 팔면서 돈 벌고 자식들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다 사주고 그러면서 자본으로 자본을 버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더만요. 몇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의 숫자가. 그런데 다주택자 이야기만 하면 꼭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해서 평생 모은 돈으로 동네에 흐름한 빌라나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 숫자가 적어요. 자, 오늘 저녁에 윤하고 이 문하고 만난다는데 최근에 윤 측에서요. 검찰이 또 윤이 되니까 김오수부터 전부 윤한테 줄을 서서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시킨다.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이제 다시 찾아오고 있어요. 경찰에 넘겨준 수사권이나 이런 걸 다 찾아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폐지된 검찰의 정보 담당 부서 또 폐지된 뭡니까? 남부지검 이 금융합수단 이런 거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산자부를 덮쳤지요. 압수수색했지요. 그거는 뭐냐? 문가리가 취임하고 2017년 9월 달에 산자부의 국장이
한전사나 4개 발전회사, 남동발전 등 4개 발전회사 사장을 호텔에 불러가 밥 먹으면서 사표 다 내라 해서 다 사표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블랙리스트다 해가지고 산자부 장관, 배군규 이하 차관, 국장 2명 등 4명이 고발된 거를 3년 넘도록 조사를 안 하다가 이제 조사가 들어갔어요. 자, 문가리가 제일 아픈 게 뭡니까? 김경수하고 그 환경부 장관 김은경이 아닙니까? 깜빵 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산자부에 배군규까지 깜빵을 가면 배군규는 어떤 사람입니까? 탈원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군규가 깜빵 가게 되면 다 불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윤이 자기 쪽으로 기울은 검찰을 동원해서 문을 압박하고 또 윤은 한편으로 문을 달랜다고 문의 정책 중에서 뭐 근로장려 세제를 이렇게 하는 거나 친환경 재생에너지 부분은 또 지속할 필요가 있다. 뭐 요렇게 말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둘이가 물밑에서 이렇게 이제 서로 다시 뭡니까? 자신의 기싸움을 좀 하다가 이제 또 뭔가 거래가 되었는지 용산 문제, 뭐 사면 문제, 추경 문제를 오늘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 저녁으로 하고 또 술도 한잔 한다고 합니다. 자, 잘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사람들은요, 저처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생각을 안 하더라도 윤 정권이 제대로 가고 있다, 아니면 잘못 가고 있다를 이 비상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이 뭐 인수위의 경제 분야에 이 보고받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기득권을 위한 지시를 했다거나 뭐 윤석열이 경제가 우선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김현장을 데려오거나 이런 거를 넘어섰어요. 저 사람이 가만히 대통령 되고 나서 하는 거 보니까 이 서민들 중산층들보다 기득권을 위해서 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그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감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윤 정권은 오래 못 버팁니다. 딱 그냥 MB가 중도 실용하더만 윤석열이 중도 실용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잘하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잘하는 게 거의 없이 매우 걱정스러운 단계로 가고 있고, 그거는 윤에 대한 지지율이 46%라는 게 당선돼 가지고 20일도 안 됐는데 46%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선관위 보고하러 오라니까 선관위가 인수위에 보고한 적 없다고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보고를 거부해요. 그러면 선관위 수사에 돌입해야지요. 에? 자, 선관위하고 따져야 될 게 한두 개겠습니까? 내가 지금 선관위 부분에 대해 부정선거 부분에 말을 안 하겠다라는 것은 윤석열이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당사자가 부정선거를 싸우지 않는다면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당사자가요,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질 뻔하다가 당선되었으면 그럼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주장을 하고 싸워야 되죠. 근데 자기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이 뭐 때문에 그걸 주장을 합니까? 자, 참으로 큰일 난 게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제 제가 커뮤니티에 썼지만은 바이든이 하는 꼴을 딱 보니까 푸틴을 이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 즉 체제를 바꿔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비행기도 안 주고 뭐 노 플라잉 존, 그러니까 비행 금지 구역도 설정하지 않고 그렇게 별 해주는 것도 없고 기껏해야 방어용 무기만 주지 멀리 가는 공격용 무기나 미사일을 주지도 않잖아요. 젤렌스키한테. 그러면 바이든 하는 꼴을 보면 이 전쟁을 빨리 한쪽에서 이겨서 끝내려고 하기보다는
질질 몇 년을 끌고 가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미국은 어차피 또 참전 안 한다 이야기까지 폴란드까지 가서 그 말을 해요. 왜 그 말을 합니까? 자, 중간 선거 있는데 선거에 이용해 먹겠다. 지금 선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바이든 지지나 민주당 지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에 이용해 먹고 또 한편으로 러시아에서 가스나 원전 다 사지 마라. 미국이 대줄게 하고 미국 거 팔아먹잖아요. 이번에 바이든의 가장 큰 거는 러시아에서 가스를 안 주면 미국이 줄게라고 합니다. 미국이요. 솔직히 지금 재생에너지를 트럼프가 세일 가스를 확 장려했다가 그다음에 이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이 완전히 그냥 한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죠. 세일 가스요. 그런데 또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 또 생산 역량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세일 가스는요. 그거 남으면 전부 포집해가 액화가스로 바꿔가 LNG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빨리빨리 싣고 가야지. 그래 엄청나게 미국이 만들어 놓고 가스 재놓고 있잖아요. 이거 팔아먹는 이야기를 쟤한테 사지마 내가 줄게 이랬습니다. 그거 팔아먹지요. 정치에 이용해 먹지. 그리고 러시아는 지그시 힘을 빼가지. 그리고 중국 보고 러시아 도와주지 말라고 공갈 칠 수 있지. 미국은 안 보내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의 피를 가지고 미국이 재미를 보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이기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에 찔끔찔끔 방어용 무기나 대주면서 우크라이나는 다 파괴되고 계속 죽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미국이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권이요,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니 그것도 또 김장한 목사가 연결을 해서 그러는데요. 내가 이 종교계의 목사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들 끌고 와가지고 신심이 깊은 정치인들 한국에 붙이고 그래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목사들은요 정치판에 손 떼고요. 예? 그냥 조용히 신앙이나 하다가 가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미국에 지금 특사 비슷하게 정책협의단을 박진을 위시해서 보낸다는데요. 이제 미국에 사람 가서 동맹에서 왔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란다고 미국이 좋아하던 시대 끝이 났어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독일이 한 봐요. 우크라이나가 저리 박살나도 러시아에서 연말까지 가스 사겠다고 하는 놈들이에요. 예? 마크롱 하는 꼬라지 안 봐요. 이 푸틴한테 수시로 통화하면서 내가 그 협상 잘 봐줄 거니까 나한테 좀 맡겨 이러면서 또 바이든이 그 말 했다고 레짐 체인지는 러시아 국민이 결정하는 거다. 요렇게 말을 하니까 또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아침에 텔레비 보니까 CNN에 러시아 국민이 러시아의 푸틴에 쫓아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다. 또 그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이 노는 꼬라지를 보니까 한국도 이제 앞으로요, 미국 믿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국제 정세가요, 한국이 만약에 미군이 있고, 한미 동맹이 있지만은, 북한이요, 교묘하게 미군을 겁을 주고 미사일과 핵으로 이러면, 미군이 한국에서 같이 재래식 전쟁을 싸울 그럴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대만이요, 지금 의무 복무를 늘리고, 이제 복무 기간도 늘리면서 정신 바짝 차렸지 않습니까? 대만 사람들 상당수가 중국이 쳐들어오면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하는 꼬라지를 보고 우리 도와주기는 틀렸다. 차라리 일본의 자위대가 도와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도와줄 듯 하죠. 진짜 러시아가 폴란드해를 공격을 하면 미국이 진짜 병력을 다 동원해서 싸우겠느냐, 폴란드에서. 난 그것도 의문으로 봅니다. 러시아가 루마니아나 몰도바를 먹으면 진짜로 미국이 도와주겠느냐, 난 그것도 의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딱 보면 미사일이 진짜 지금 젤렌스키가 미사일이 없는 게, 장거리 미사일이 없는 게 이게 원수다라고 땅을 치고 있을 겁니다.
안 팔았어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팔게 되면 혹시 러시아가 뭐라 할까봐 미사일이 없어요. 그 뭐 대전차, 대공 미사일 이런 거요. 기껏해야 1km, 2km, 뭐 3km, 4, 5km 나가는 게 다지요. 그러니까 짧은 방어용 미사일밖에 없고 긴 거리를 날아가는 미사일이 없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적골이 돼버린 겁니다. 진짜 우크라이나가 핵을 없앨 때 한 몇 개는 짱 박아 놓고 가지고 있다가 우크라이나도요, 구소련에 속했기 때문에 핵 항공, 뭡니까, 우주 기술 이런 거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상당한 나라, 이 우주 개발 이런 데 우크라이나가 관여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부분에는 이 우주 항공 능력이 상당히 있었던 나라고 비행기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다 포기했다가 이번에 처절하게 지금 느끼고 당하는 거죠. 한국에요, LSAM이라고 한국의 미사일 요격망 KAMD, 저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의 LSAM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윤석열이 포기하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요, 국방비요, 저거 50조가 넘는 국방비를 저 똥별들한테 줘봤자 전부 낭비하고요. 고도의 지금 필요한 전력을 확충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미사일은 북한에 내가 볼 때 5%밖에 안 돼요. 미사일 능력이. 한국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의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사기입니다. KAMD, LSAM이고 뭐고 전부 사기예요. 그래서 그딴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요, 굉장히 북한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스라엘식 아이언돔으로 해야 됩니다. 미사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헤즈볼라나 이 팔레스타인 애들이 이 미사일을 쏘면요, 그거 여러분들 혹시 뉴스나 이런 데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밤에 이게 계속 이거 뭡니까? 이 철 파편 같은 거를 쌓아 올려가 공중에서 미사일을 터뜨리는 그 아이언돔이라는 거를 이스라엘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하고 그 레바논 헤즈볼라나 굉장히 하마스 헤즈볼라가 바로 앞에 있지요. 그러니까 걔들이 이스라엘로 오는 거는 몇십 킬로예요. 지금 우리가 서울하고 북한하고 따지면 막 60km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쌌다 하면 얻어터지는데 언제 요격 미사일을 날려보내요. 또 북한의 미사일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놈들이 미사일만 쏘는 게 아니라 대구경 방사포, 다연장 로켓이 방사포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그걸 다연장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대구경으로 했어요. 굉장히 커요, 북한께. 그리고 여러 발을 쏘도록 동시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방사포에다가도 핵을 넣어가 쏠 수 있어요. 그러면 방사포 쏘고, 장사포로 쏘고, 핵을 갖다가 대포로도 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북한이 또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자, 이런 거를, 요격을 어떻게 다 맞춰요? 간혹 가다가 한 번, 두 발 날라오는 거야. 사드나 페이트리어스로 맞추지만은, 그거 전부 그림이고 장난감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 주요 도시들을 전부 아이언돔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전부 공중에서 터뜨리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산탄총 같은 걸로 쏘면 그 중에 한 발은 맞을 거 아니에요, 미사일에. 그러니까 온 사방에 날라오면 팍 가서 퍼지면서 이게 미사일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요, 무슨 북한 거를 갖다가 총알이 이렇게 맞추는 형태로 끝낸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믿을 수 없어요. 한국이 이 미사일 방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에 대한 이 미국의 북한의 핵에 대해서 느끼는 거와 한국에서 느끼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미국은요, 저 먼데 본토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에 있고 괌에 있고 제일 가까운 게. 그러면 날라오는 동안에 동해상에서 맞출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까지 날아가는 거는 여러 발이 아니라 몇 발입니다. 북한이 가진 게 다 짧은 거고 긴 거는 몇 발 있죠. 중거리 내지 장거리.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 요격을 시킬 수 있지만은 올라가는 것부터 맞출 수가 있죠. 그런데 한국은
이게 뭐 북한이 다연장 로켓으로도 가능하고 장사포로도 가능하고 그 수없이 짧은 미사일을 싼 거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쏘면서 핵을 넣어갖고 쏘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 뭐 SM-3니 뭐니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이게 아이언돔 같은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러시아가 멀리서 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폴란드 국경에 와서 이렇게 난민촌 둘러보고 뭐 그다음에 뭐 푸틴을 갖다가 체제를 갖다가 바꿔야 된다 이러니까 바로 리비우라고. 리비우는 그 폴란드 국경에서 7, 80km 떨어진 도시예요. 후방의 지원 기지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도시죠. 거기에 정유탑을 맞춰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마리우폴이 포위돼 가지고 죽을 맛인데 이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한 100km, 200km 가는 미사일만 우크라이나가 있어도요, 그 근처 지금 포위하고 있는 부대들을 썰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장난감 같은 드론으로 싸우고 있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요, 미국이라는 거 이제 믿으면 안 된다. 저거 믿다가는 우리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미국이 더 저런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요. 자, 이제사 미국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산될 것 같고 미국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겠다 말을 하지만은요. 미국의 정치인들이 웬만하면 개입 안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지금 뭔지 궁금하다는데 뭔 결론이 뭔지 궁금한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여기 댓글을 쓰실 때 정확하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한국의 결론은 한국은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이런 거 없애야 된다. 자, 모처럼 보수 정권이라고 자처하는 윤석열이 들어섰으면 맨날 미국에 무슨 특사단 보내고 펜스가 한국에 왔다고 그 쫓아가서 밥 먹고 목사들이 데려와가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미국에 북한의 미사일과 핵 방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거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언을 하지 않으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앞으로 이 핵을 갖다가 쓰는 부분에 명확하게 핵을 사용하기 전에는 핵을 안 쓰겠다고 한 걸 바이든이 말을 지금 슬슬 바꾸고 있잖아요. 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과거에 뭐 이 영화에서 보는 페이트리어트 게임입니까? 뭐 이런 영화에서 보는 하리슨 포드 나오는 영화에서 보는 그런 미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저질이지만은 미국도 저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막아야 될 건가? 이거를요, 솔직히 말하면 당선자가 첫 과제로 말을 해야 되는데 하도 좌파 정권 하에서 둔감해져 버리다 보니까 보수 정권에서 뽑은 사람이 투가면 신자유주의니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자빠졌고 세계와 비스무리한 이야기만 하고 자빠졌고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국민도 걱정 안 하고 똥별들 군바리들도 걱정 안 하고 당선된 사람도 걱정 안 해요. 이쯤 되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무슨 이 나라 국방을 지켜야 된다, 방어가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신문에 광고 내던 그런 대한민국 무슨 애비역 무슨 뭡니까? 애비역 별단 사람들, 장성단 이런 데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당선자가 인수위 때 정책을 발표를 해야지. 무슨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안보에 위협이 없다고 1000명의 무슨 별들이, 똥별들이, 전직 똥별들이 광고 내고 자빠졌어요, 신문에.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이 나라의 똥별들이 좌파 부분에서 군사회담이니 이래 갔으면 이제 GOP도 다시 건설해야 되고 GP도 다시 건설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흐트러진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명백한 위협으로 다가온 북한의 미사일과
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국식으로 독자적으로 막아낼 건가. 일본하고 미국이 미사일 방어하는 거하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는 개념이 지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라도 했어야 될 건데 그저 윤한테 잘 보여가 어디 자리나 하나 갈까 하는 똥개들밖에 없어요. 이런 말하면 듣기 싫겠지만은 솔직히 난 그런 사람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저 용산 이전에 안보에 아무 문제 없다. 요런 소리나 하고 자빠졌어요. 너희들은 옛날에 MB가 그 롯데 호텔을 갖다가 100몇 층으로 허가해 줄 때 공군 실무자들이 그렇게 되면 비행 착각을 일으켜서 성남 비행장에 문제가 온다. 그래서 거기에 FA-50 같은 한국의 이 전투기가 북한이 자유로로 이 탱크 몰고 내려오면 날아가서 그 탱크를 격파해야 되는데 그 높은 빌딩에서 유리로 이렇게 반짝반짝 반사가 되면 날아가다가 땅과 하늘이 헷갈리는 비행 착각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빌딩을 거기에 허가해주면 안 된다 했는데 저는 끝까지 그 모임에 가서 반대했어요. 공개적으로. 자료도 있고 신문에 기사도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똥별들과 예비역 출신들이 다 MB한테 찬성을 해줬습니다.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안보에 진짜 신경 쓰는 군 출신들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뜯어먹고 살지요. 내 말이 굉장히 듣기 싫고 거슬리지요. 그렇지만 당신도 실제 그렇잖아요. 내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된 북한이 세계 4위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빼고 핵과 미사일에서 북한이에요. 세계 4위의 핵미사일 전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 북한이 제가 봤을 때 최소 150개의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제가 봤을 때 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3,000개 이상은 있어요. 거기에다가 미사일에 준하는 남한을 위협할 수 있는 대구경 방사포와 장사포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북한을 어떻게 막을 거냐? 지금 못 막아요. 한국은 그냥 끝이에요. 북한이 이기죠. 무조건요. 미군이 있어도 이제 이겨요. 미군의 전력이니 스텔스기니 이런 게 뭔 필요 있어요? 북한이 그냥 한국의 주요 도시들을 핵이나 핵에 준하는 고성능 폭탄으로 박살을 내버리고 시작하면 누가 막을 거예요? 미군도 다 도망가 버릴 건데.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한국에 아무도 지금 걱정을 안 합니다. 엊그제 김정은이가요, 무슨 영화 탑건에 나오는 것처럼 음악까지 해서 이 영화 영상 비슷하게 북한의 ICBM을 쏘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제 신이 났어요. 지금 나를 누구도 못 막는다라는 게 김정은이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적어도 한국 내부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보수 언론이라도 달아야죠. 하나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아마 한미 정책 협의회 갔어요. 언제 방한할 겁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림을 잘 만들어야죠. 이런 소리나 하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미국은 어떻게 핵으로서 지금 우리를 지켜줄 건지, 말만 해구산이지, 우리는 그냥 쐈다 하면, 쐈다, 끝났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일본이나 미국하고 입장이 다른 나라예요. 그러면 한국의 해구산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장해 줄 건지 미국이 밝혀라. 그리고 다량으로 날라오는 한국에 지금 북한이 핵을 넣었을지도 모르는 미사일이나 방사포, 폭탄 등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한국에 지금 인수위에 있는 것들이 아무 관심도 없고 기껏해야 빨리 바이든 불러와가지고 한국에서 사진 찍는 쇼, 취임 축하로 바이든이 왔다 이렇게 할 쇼만 하고 자빠졌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앤스마일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려앉는 어둠 속에 또 길을 나가 귓가를 스치는 무관심과 비웃음들
지쳐가는 얼음 가득히 남은 먼 길 버림받은 미련들은 내가 버린 내 모습 너와 나 하나 되어 같은 꿈 꾸지 못할까 내가 어딘 기쁨 속에 그대 눈물 찾지 못할까 차가운 현실의 저 벽 넘어 꿈꾸는 것이 잘못인가요 어딘가에 있을 희망 말하는 게 그대 그리도 두려운가요 처음 가슴 깊이 새겨놓은 그 말들이 어느새 쓰러져가도 우리 갔던 걸음과 길 성벽을 넘어 어느와 찬한 봄날 흩날리며 벚꽃 필 때 미소 지며 밤길이 나의 삶 속에 쌓인 행복은 누군가의 절망이어도 같이 가는 길을 위해 너와 나 하나 되어 같은 꿈 꾸지 못할까 내가 얻은 기쁨 속에 그대 눈물 찾지 못할까 차가운 현실의 저 벽 넘어 꿈꾸는 것이 잘못인가요 어딘가에 있을 희망 말하는 게 그대 그리도 두려운가요 처음 가슴 깊이 새겨놓은 그 말들이 어느새 쓰러져가도 우리 갔던 걸음과 길 성벽 넘어 어느와 찬한 봄날 흩날리며 벚꽃 필 때 미소 지며 밤길